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 인연이란 참 이상하죠? 우연한 만남이 상상도 못한 일을 불러오고 그 작은 만남 하나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을 구하러 간 자리였고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인연이었지만 결국 그 자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됐거든요. 제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어느 날부턴가 시골 보육원에 맡겨진 채 살아온 고아였어요. 어느 날 아침 보육원 마당에 3살쯤 되는 제가 멀뚱히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름도 출신도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원장 수녀님이 처음 발견하시고는 그날 날짜를 생일로 삼으셨고 본인의 성을 따라 저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다행히 제가 자란 보육원은 작지만 참 좋은 곳이었어요. 오래되고 불편한 시설에 하루 세끼도 푸짐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수녀님들은 늘 정성과 사랑으로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물론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없진 않았고 규칙도 엄격했지만 그래도 상식적이고 정이 많은 곳이었죠. 특히 제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동생들을 잘 챙긴다고 원장 수녀님은 유난히 저를 아껴주셨어요. 수녀님, 미수가 좀 열이 있는 것 같아요. 해열제 먹고 자라고 할까요? 그래, 네가 좀 챙겨줄래? 네, 그럴게요. 고맙다. 네가 있어서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렇게 보육원 내에서 조용히, 묵묵히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찾아가며 자라다 6살이 되던 해,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죠. 입양이 된 겁니다. 입양이 결정된 날, 원장 수녀님은 저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고 제일 예쁜 머리핀도 꽂아주셨어요. 수녀님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언제든 통화하면 되지. 그래도 네가 앞으로 살 곳은 아주 좋은 집이야. 두 분 너를 정말 많이 기다리셨어. 널 많이 아껴주실 거야, 분명히. 양부모 두 사람은 분명 처음엔 참 다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를 위해 새 방을 꾸며주셨고 제 키에 맞는 책상이며 침대까지 예쁘게 준비해뒀더라고요.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누고 가족 사진도 함께 찍고 손잡고 나들이도 가고 그땐 정말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양모는 잠들기 전 저에게 책을 읽어주고 양부는 퇴근하고 돌아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아주곤 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입양된 지 불과 몇 달 후 그 집에 아이가 생겼거든요. 양부모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어서 저를 입양했다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임신하신 거예요. 타이밍이란 게 어쩜 그렇게도 기가 막힐 수가 있을까요? 아이를 임신한 이후로 양모의 태도는 점점 까칠해졌고 양부는 집에 들어오면 아이 얘기만 했어요. 그렇게 새로 태어난 아이는 예쁘고 건강했지만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문 밖으로 밀려난 사람 같았어요. 그거 치우라고 했지? 아기 자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뭐가 그렇게 부산스럽니 대체? 너 때문에 애가 깰까봐 조마조마하다. 뭐 내가 저래?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움의 연속이었고 급기야는 양가 어른들이 집에 오셨을 때였어요. 모두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 웃으며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쟤는 누구야? 이 방에 또 애 있잖아 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기다려볼 걸 그랬지. 안 그래? 이렇게 바로 애가 들어설 줄 알았으면 말이야. 누가 아니래요? 아니, 니들 쟤도 계속 끼고 살 거냐? 어쩔 수 없잖아요. 애 생겼다고 파양할 수도 없고.
없긴 왜 없어. 제일 위해서도 그게 나을 수도 있지. 저러고 겉도느니. 안 그래? 생전 처음 들어본 파양이란 단어지만 저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데리고 나간 차는 다시 보육원 앞에 섰고 전 그렇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무슨 가구 하나 가져다 써보다가 필요 없어지니 다시 돌려보낸 것처럼 간단했죠. 수녀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 네 탓이 아니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절대 그러면 안 돼.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저는 이미 버려졌다는 감정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고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어요. 입양되었다가 파양된 아이란 꼬리표는 말없이 그러나 너무나 선명하게 저를 따라다녔고 다른 입양 문의가 들어와도 끝내 저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입양은 점점 더 힘들어지니 더더욱 그랬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저 혼자뿐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기대도 바람도 없었고 누군가가 저를 다시 데려가 주길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지 고작 9살의 저는 깨달아버렸어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누가 나를 골라주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 생각은 제 안에 뿌리를 내렸고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저는 재능이랄 게 없었어요. 머리가 좋지도 않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얼굴이 예쁘거나 딱히 눈에 띄는 구석도 없는 아이였어요. 제가 가진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저는 생각했어요. 나한테 남은 건 쓸모밖에 없다고요. 어디에선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나름의 생존 전략 겸 예쁨을 받으려 찾은 게 바로 요리였어요. 어릴 적부터 전 보육원 조리실에 자주 드나들며 수녀님들을 도와왔어요. 야채 다듬고 쌀 씻고 식판 닦고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저는 참 좋았어요. 이 감자볶음 네가 간한 거니? 네, 간장 한 숟갈 반 넣었어요. 어쩐지 딱 맞더라. 참 잘했다. 우리 수환이가 보면 볼수록 요리에 소질이 있다니까. 그렇게 칭찬을 들을 때면 저는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전 그런 느낌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동생들이 맛있게 먹는 얼굴을 보면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정할 때 주저없이 조리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했어요. 누군가의 가족이 되기 위해 기다리며 마음 졸이기보단 어디서든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저에겐 훨씬 더 현실적이고 확실한 목표였거든요. 밥하는 일은 세상 어디든 있고 어디에서든 필요하잖아요. 사람 사는 곳엔 늘 밥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 제 나름 이 세상에 한번 발붙이고 살아보려는 전략이었던 거죠.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엔 정말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실습이 많았고 자격증도 하나씩 따야 했고 학교 끝나면 알바를 하며 학원비를 모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채우며 살았죠. 제가 처음으로 실습을 나간 건 고3이 되던 해였어요.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이었는데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실제 주방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고 실전이라는 걸 겪게 됐죠. 안녕하세요. 실습 나온 학생입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칼질은 돼? 양파부터 다듬어봐. 네, 알겠습니다.
칼을 잡는 손에 땀이 흥건했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손이 떨릴 정도였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손끝이 짓무르고 다리에 쥐가 나도 저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선 제가 누군가의 쓸모가 있었으니까요.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노력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졸업을 앞두고 있던 무렵이었어요. 날씨는 추웠지만 학교 조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저희 반 아이들은 마지막 기말실기 평가 준비에 정신이 없었어요. 다들 졸업 전 마지막이란 생각에 열기가 가득했고 조리복은 물론 머리수건까지 단단히 메고 실습 테이블 앞에 줄지어 서 있었죠. 저는 그날 볶음요리팀의 보조 담당으로 배정받았고 메인 조리는 반에서 손 빠르기로 유명한 친구가 맡았어요. 그 친구는 평소엔 뭐든 깔끔하게 처리하는 아이였고 손도 야무져서 늘 조리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던 애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눈빛이 좀 흔들리는 게 보였고 손도 조금은 서두르는 것 같았죠. 너 괜찮아? 뭔가 긴장한 것 같은데? 조금... 왜 이렇게 떨리지? 잘하고 싶은데 손이 말을 안 들어. 실기 점수에 졸업 성적 다 걸려 있어서 그런가 봐.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실력파잖아.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만 하면 돼. 친구는 작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서 웍에 식용유를 붓고 가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친구가 물 꺼내러 주방 반대편 찬장 속으로 가고 그 사이 불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웍에서는 기름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죠. 눈치를 챘을 땐 이미 늦은 뒤였어요. 기름에서 연기가 치솟더니 프라이팬 가장자리에서 파란 불꽃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주방에서 비명을 질렀고 조리실 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됐죠. 야, 불났어, 불! 야, 어떡해! 다들 얼어붙은 것처럼 우왕좌왕했고 웍은 그대로 불길을 머금은 채 타오르고 있었어요. 담당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호출을 받았다고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벽 쪽 비상구로 뛰어갔어요. 수녀님들께 배운 대로 그리고 보육원에서 익숙하게 했던 대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수화기 위치는 눈 감고도 알 만큼 익숙했고 핀을 뽑고 불이 번지는 쪽으로 빠르게 분사했죠. 분말이 전체에 퍼지면서 실습복은 물론이고 얼굴까지 하얗게 되었고 눈이 따가워졌지만 다행히 불길은 금방 잦아들었어요. 거짓말처럼 조용해진 조리실 안에서 아이들은 아직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그제야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불났던 거니? 잠깐 그 사이에? 네, 근데 다행히 수인이가 껐어요. 너 왜 그렇게 침착한 거야? 불 붙었을 때 아무도 못 움직였는데 너는 바로 달려가더라. 어릴 때 보육원에 있을 때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애들은 많고 어른은 적고 잠깐 한눈 팔면 꼭 뭔 일이 나서. 그때부터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됐나 봐. 진짜 멋있다. 나였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멋지긴 뭘. 그냥 익숙해서 그래. 동생들이 많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놀랄 새도 없이 늘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날 오후 저는 교무실로 따로 불려갔고 학교에서는 용감한 청소년상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작은 상장을 주셨어요. 아이들 사이에선 소화기 전사라는 별명까지 붙었고요. 조금은 부끄러웠지만 저는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잘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대놓고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한 건 분명 큰 자질이야. 어디서 그렇게 배운 거니?
보육원에서요. 아이들 많고 사고도 많아서 늘 조심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랬구나. 참 대단하다. 너한테 배울 게 많네. 고맙다.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오래 남았어요. 평생 누군가의 선택을 받지 못한 존재라는 자의식 속에 살던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낯설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날 사건으로 저는 제 안의 결핍이 전부 단점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보육원에서 컸기에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는 데 익숙했고 한 발 먼저 나설 줄도 알았잖아요. 예전엔 그게 외로움과 고달픔의 증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날의 경험은 그걸 능력으로 바꾸어 주었죠. 물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교실 안에서 잠깐 벌어진 작은 소동이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에 금방 지나간 일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저한텐 그 사건은 큰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던 그 소중한 계기였으니까요. 그런 일련의 일들을 거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마침내 시내 종합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연결해준 외주용역 회사 소속으로 배정받은 곳이었고 급식팀 조리보조 업무로 첫 출근을 하게 됐죠.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유명 레스토랑으로 나간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도시로 나가기보단 제가 자란 보육원이 있는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20살이 넘으면서 보육원을 나와야 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더 이상 거주할 곳이 없었고 기숙사가 꼭 필요했죠.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병원을 택했고요. 출근 시간은 새벽 5시 반이었고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서서 일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고 손목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일이 손에 익고 나서부터는 고된 줄도 모르고 버텼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 맞춰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서 채소를 다듬고 국소칠 닦는 일이 반복됐지만 그게 싫지 않았어요. 익숙한 일상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좋았죠. 초기엔 당연히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어요. 야채 손질, 재고 상자 정리, 배식대 청소 같은 일들이었죠. 그래도 묵묵히 성실하게 했고 한 달쯤 지나자 주방장과 반찬 담당 조리사한테 어느 정도 신뢰를 얻기 시작했어요. 얘는 진짜 말없이 일 잘해. 요즘 애들 중에 보기 드물어. 어린 게 손도 야무지고 말이야. 너 이름이 뭐랬지? 김수환입니다. 그래, 수환이. 앞으로 아침 반찬 나갈 때 재료계량 보조 좀 같이 해줘봐라. 손 빠르고 정리도 잘하네. 그렇게 신나게 3년을 일했어요. 일에 점점 재미도 붙었고 주방 안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죠. 식자재가 들어오는 날은 검수도 함께하고 양념 비율도 슬쩍 물어보며 메모해 두곤 했어요. 작은 일에도 책임감이 생기고 저는 제가 진짜 요리사로 성장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라면 의뢰 계약 연장을 기대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3년 차를 넘긴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저도 마음속으론 아마 이번에도 문제없이 재계약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일이 터진 겁니다. 저녁 준비 중 배식 창고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복통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다는데? 뭐 잘못된 거 없나 좀 살펴봐. 뭐?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이 고기무침 냄새 이상한데? 뭐라고요? 어디 봐요. 이거 냄새 진짜 좀 이상하다. 식자재 냉장 보관 상태가 부적절했다는 클레임이 접수됐고 몇몇 환자들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까지 들어왔어요. 병원 급식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일반 식당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돼요. 특히 환자식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위생에 있어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죠. 알고 보니 고기를 보관하던 냉장고가 고장이 있었더라고요. 그날 회의실로 급하게 불려 들어갔고 주방장과 영양팀 팀장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된 고기의 검수 서류가 책상에 놓였어요. 그런데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고기 상태를 확인하고 사인을 했다는 문서였죠. 수아나, 너 그날 고기 검수 네가 했어? 아니에요. 그 시간엔 야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날 고기 쪽은 아예 제가 맞지 않았어요. 근데 사인이 네 이름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절대 그런 사인을 한 적이 없었어요. 입고 검수는 영양팀 직원이 직접 했고 제 업무는 그날 내내 채소 손질과 배식 준비였어요. 저는 냉장고 앞에도 가지 않았고 고기 박스를 본 적조차 없었어요. 영양사님, 그 시간에 제가 어디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채소 정리만 했어요. 근데 사인이 있잖아. 네가 실수했을 수도 있는 거 알아. 실수를 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아니에요. 전 그날 그쪽으로 가지도 않았다고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저를 영양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똑바로 쳐다봤고 그 표정에서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뭘 해야 할지도 이미 결정했다는 거려. 여긴 사과 한 번 나면 끝나는 곳이야. 나도 아쉽지만 계약 연장은 없을 것 같아. 다음 주까지만 나와.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계약 연장하고 말고는 회사 자유지.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왔고 싸늘하게 식어있는 고기 무침의 냄새를 맡으며 고무장갑을 벗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누구 하나 제 편에 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애써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죠. 이모, 제가 안 했어요. 진짜예요. 알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설명할 기회도 제대로 안 주잖아. 뭐 어쩌겠어. 그래도 아직 넌 어리잖아. 뭐하러 굳이 여기 있으려고 그래. 더 좋은 데서 가서 일해, 응?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억울한 걸 넘어서 사람 하나가 이렇게 아무 힘 없이 잘려나가는 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이 현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한동안 마음속에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보육원이나 학교라는 그늘 안에서 살 땐 이 바깥은 정말 까맣게 몰랐던 세계였어요. 거긴 그래도 누군가가 봐주고 챙겨주고 실수하면 한 번쯤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긴 아니더라고요. 이곳은 사회였고 사회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특히 저처럼 백도 없고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사람에겐 더더욱 가혹했어요. 3년 동안 단 하루도 지각한 적 없고 무거운 국솥 들어올리면서 손목이 다 뒤틀려도 참고 일했고 아픈 날에도 약 먹고 조리실 먼저 가서 칼부터 닦았던 제가 단지 그 억울한 하나의 사건으로 내쳐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단 감정보다는 허무하고 씁쓸했어요. 병원에서 잘린 이후 저는 2달 정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고시원 방 안에서 지냈어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이 무서울 정도로 길게 느껴졌고 공백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조차 거슬릴 만큼 예민해져 있었고 가끔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오늘은 어떤 자리에라도 이력서 한 장 넣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컴퓨터 앞에 앉으면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잘린 그 기억이 워낙 깊게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만 생각하면 손끝부터 얼어붙는 기분이었고 누군가가 또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나를 탓할까봐 선뜻 아무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수녀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연락이 뜸했었는데 갑자기 한번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여전히 단정하고 따뜻했지만 어디서 묘하게 걱정이 묻어나 있었어요. 수아나, 너 요즘 얼굴 좀 봐야겠어. 혼자 많이 지친 것 같아서 걱정돼. 저 괜찮아요, 원장수녀님. 그냥 좀 쉬고 있었어요. 아기 때부터 봐왔는데 내가 널 모르니? 한번 와라.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하자. 얼마 후 보육원을 다시 찾았고 수녀님은 제 손을 꼭 잡고는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수아나, 너 어린 나이에 너무 큰 곳에 나가서 상처 많이 받았지? 그냥 제가 그만큼 못나서 그런 거겠죠. 아니야. 네 잘못은 아니야.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 혹시 개인조리사 일 한번 해볼 생각 있니? 개인조리사요? 한 재벌집인데 조리사 자리가 하나 났대. 식사도 만들고 필요하면 아이도 돌봐주는 일이라는데 네 생각이 나더구나. 네가 요리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보살피잖아. 거기 사모님이 상당히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라 일하기도 어렵지 않을 거야. 사실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조리사라곤 하지만 대충 들어보니 사실상 식모일이었고 제 나이 고작 20대 초반인데 재벌집에 들어가 식모처럼 일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괜히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어설픈 오기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재벌가라는 말에 묘한 반발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녀님은 그런 제 마음을 읽으신 듯 했죠. 수아나, 한번 잘 생각해봐. 오히려 큰 조직에서 사람들 틈에 섞여 일하는 것보다 이런 데서 더 주도적으로 해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너무 큰 곳에 갔다 또 상처받고 치이느니 혼자 요리하고 준비하고 그런 편이 나을지도 몰라. 적어도 당장은 말이야. 그리고 웬만하면 요리 쪽 일만 하도록 내가 얘기해 볼게. 그래도 그 집이 어떤 집인지도 모르고 가는 건 좀 무서워요. 어떤 분이 사는지도 모르고. 그 집 사모님 성당 나가면 가끔 봤는데 사람 봐가며 말 바꾸는 분 아니야. 믿어도 될 거야. 사실 저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 집을 추천하는 거야. 공장도 아니고 급식팀도 아니니까. 네 손으로 모든 걸 해내는 거야. 거기서 자신감 되찾고 예전의 수인이로 돌아와줘. 응? 수녀님, 저 진짜 괜찮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일단 면접만이라도 봐보고 판단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수녀님의 믿음을 빌려 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할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수녀님께서 보내주신 주소를 따라 면접장으로 향했어요. 조용한 주택이 늘어선 곳, 커다란 대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 조용한 고요함이 오히려 묘한 위험처럼 느껴졌어요. 수녀님 말대로 그냥 면접만 보는 거니까 쫄 거 없어, 김수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일하시는 분 다음으로 절 맞은 건 한 5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만 줄 알았어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지만 아직 어려 보이는 아이가 하는 말이니 그러려니 했죠. 그래도 마음 한편에선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돌아가신 엄마랑 똑같다는 말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 엄마도 되게 예쁘셨구나. 응, 근데 할머니는 맨날 울어요. 엄마 생각난다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가슴이 서늘해졌고
어딘지 모르게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때였어요. 안에서 누군가가 급히 걸어 나오더니 아이 옆에 서며 저를 바라보았죠. 사모님이셨어요.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얇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는데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지더니 거의 그대로 얼어붙은 듯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보육원 원장 수녀님 소개로 면접 보러 왔습니다. 김수환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사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 속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이 얽혀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던 사모님은 결국 소파에 손잡이에 몸을 기대듯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놀라 급히 다가갔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계시던 사모님은 깊게 숨을 들이신 뒤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면접이 시작됐죠. 그런데 면접이라기엔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사모님은 뜻밖의 질문을 하셨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부모님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들었고 이름도 출신도 몰라요. 원장님 성을 따라 이름을 받았고요. 생일도 보육원에 들어온 날이고요. 혹시 생일이 언제죠? 5월이에요. 5월 3일.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더니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사진 속에는 지금의 저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웃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1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요. 저기 보이는 아이가 아까 문 열었던 손자고요. 그런데 저희 말대로예요. 아가씨가 우리 은주랑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도 좀 닮긴 했네요. 사진 속 그 여자, 분명 낯설지 않았고 어딘가에 익숙한 느낌이 있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갑작스럽고 무례한 거 알지만 저한테는 어릴 적 잃어버린 딸이 있어요. 3살이 되던 해 실종된. 그럼 혹시 제가 사모님께서 잃어버리신 그 아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제 감이 그래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무리한 부탁인 거 알지만 한 번만 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부탁해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긴 했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고 솔직히 저도 모르게 그 안에서 한 줌의 희망 같은 걸 느꼈거든요. 혹시 진짜 만에 하나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늘 혼자였지만 내게도 진짜 가족이 존재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제 인생 전체가 바뀌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일치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딸이었어요. 저의 원래 이름은 윤은아. 실종된 뒤로 기록이 끊기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경로를 거쳐 보육원에 들어온 바로 그 아이였어요. 그날 결과지를 들고 있던 사모님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제 손에 붙잡고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은하야, 엄마야, 엄마가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매년 너 생일에 케이크 놓고 기도했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늦게 찾아서 미안해. 사모님,
아니, 제 엄마는 제 뺨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우셨어요. 그 얼굴을 보는 동안 저도 눈물을 멈추지 않았어요.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그 손길. 이상하게 따뜻하고 그립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심스럽게 그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면접은 당연히 없던 일이 됐고 엄마는 매일같이 저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와 동생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동생을 챙기는 사이 절 잃어버렸다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다고. 엄마는 계속 스스로를 탓했어요. 내가 그때만 좀 더 주의했으면 한순간도 눈 안 떼고 지켜봤어야 했어. 그렇다면 널 그렇게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널 찾았으니까 다행이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지 몰라. 그 집에서 외할아버지도 만나게 됐어요. 엄마를 닮은 반듯한 인상이었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셨죠. 우리 손녀, 그렇게 찾던 우리 은하라고? 네가 우리 은하가 맞다고? 세상에, 하레비 한번 안아보자. 내가 실종 신고서 들고 다닌 게 어제 같은데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만날 줄이야. 은하야. 할아버진 제 손을 덥석 잡고 한참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 손길은 따뜻했고 묘하게 든든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20년 넘게 혼자라고 믿었던 인생에서 마침내 누군가의 딸이 되었고 누군가의 손녀가 되었죠. 그렇게 저는 졸지에 생긴 가족들을 하나둘 만나면서 얼떨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혼자였던 세월이 워낙 길다 보니 처음엔 그 따뜻한 관심조차도 낯설었고 한편으론 이게 진짜 현실이 맞나 싶어 조심스러웠어요. 엄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오늘 뭐 먹었니, 잘 지냈니 하고 묻는 게 습관이었고 외할아버지는 손녀라면서 지갑에 제 사진을 넣고 다니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 사이에서 한 사람, 엄마의 남편,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생각했던 분이 유독 저를 묘하게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는 게 느껴졌어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 말도 걸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했는데도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엄마, 혹시 그러니까 아빠는 저를 아무래도 좀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걸까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사실 너한테 아직 말 못한 게 있었어. 그 사람은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너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내가 그 사람과 재혼한 건 그로부터 몇 년 뒤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자연스럽게 아버지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엄마의 재혼 상대였다는 사실이 조금은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그 어색했던 분위기의 이유가 조금은 이해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동생은? 동생도 저랑 아버지가 같나요? 아니다. 죽은 네 동생은 지금 남편과 낳은 아이야. 그런데도 저랑 동생이 그렇게 닮다니 신기해요. 완전 외탁이야. 너도 그렇고 그 애도 그렇고 할아버지랑 닮은 거야.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지? 네, 하긴 할아버지, 엄마, 저 다 눈매가 똑같네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겉으론 웃으며 인사도 하고 어색하지 않게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에선 묘한 경계심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할아버지 회사 사장,
그러니까 엄마 남편과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기류가 점점 더 날카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평소와 다른 얼굴로 저를 밖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어렵게 말을 꺼내셨어요. 은하야, 내가 고민하다가 그냥 넘기려 했는데 도저히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네? 무슨 얘기신데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며칠 전에 말이야. 남편 방 앞을 지나가는데 통화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너에 관한 거였어. 찾아낸 게 왜 이렇게 불편하냐는 말이 들렸고 왜 지금 나타나서 이 판을 흔드냐는 식의 말도 했어. 처음엔 그냥 이해해 보려고 했어. 달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그런데 자꾸 생각할수록 이상하더라. 엄마는 이 말을 하면서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혼란스럽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번 네가 실종됐던 날을 다시 떠올려봤어. 그날 그 사람은 외근 중이라고 했어. 그런데 기억나. 예상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어. 근데 경찰이 오기도 전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분홍 원피스 입고 있었지? 눈에 잘 띄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 분홍 원피스요? 그래. 그날 내가 너한테 입힌 분홍 원피스.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나도 처음엔 그냥 짐작하고 말한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 그 옷은 네가 사라진 당일에 입힌 거였거든. 회사에 있다 돌아온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었어. 그럼 그 말은... 이상하지? 게다가 내가 전단지 돌리겠다고 하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언론이 달려들면 가정사까지 다 까발려진다고. 그런 이유로 방송사에도 알리지 말라고 했어. 당시엔 나도 제정신이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른 채 그 말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해. 엄마 혹시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해요? 절 버린 거라고요?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의심조차 못했어. 내가 너무 멍청했던 거지. 근데 네가 돌아온 이후로 자꾸 그때 그 기억이 되살아나. 그리고 뭐랄까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기분이야. 그럼 그냥 두지 말고 한번 제대로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네 할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렸어. 같이 진실을 확인해보자고. 아빠도 동의하셨어. 그렇게 사장은 모르는 채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간이란 벽은 쉽게 넘을 수 없었어요. 이미 20년 전 일이었잖아요. 증거를 봐야 뭐가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기억도 흐릿하고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인맥으로 경찰 출신 지인을 통해 당시 실종 사건 관련 문서와 당시 자료를 뒤져봤지만 저장 기한이 지나 대부분이 폐기된 상태였고 당시 목격자도 사실상 없었죠. 엄마는 자꾸만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할아버지와 엄마, 저까지도 모두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오후였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양복 차림에 어딘가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할아버지와 엄마는 아주 잘 아는 분인 듯했죠. 김영두, 자네가 웬일인가? 김 실장? 어머, 어쩐 일이세요? 그이한테서 일 그만두셨다고 들었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회장님,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 이제라도 말하지 않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서요.
일단 들어와 앉으세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물을 들이킨 남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0년 전 그날 은하양이 사라졌던 날 그날 일에 제가 관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관여라니요?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알아듣게 말을 해. 엄마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죠. 사실 그날 사장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은하양과 어린 동생을 데리고 외출하던 날이었죠. 사모님을 미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저는 명령대로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때 사모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틈을 타서 제가 은하양을 데려갔습니다. 뭐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대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시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름도 모르는 보육원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쪽이 날 보육원에 데려다 놓고 왔다고요?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변명이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술 없이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다가도 아이들 관련 사건이 나오면 온몸이 떨렸고요. 늘 마음에 걸렸지만 무섭고 또 들킬까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와서 20년이라는 그 시간과 기회를 다 제쳐주고 이제야 말하는 이유가 뭐야? 사장님께서 저를 내쳤습니다. 이제 쓸모가 없다며 자신이 벌인 비리를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저를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요. 그동안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중 제일 큰 죄는 은하양을 데리고 간 그 일이었습니다. 그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제 죄를 밝히고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진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너지셨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월하셨고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멍해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박제된 것처럼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털어놓으면 네 죄가 사라지기라도 할 줄 알았냐? 지금 무릎 꿇고 빌면 우리가 다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런 거 아닙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생각 없습니다. 그냥 너무 늦었지만 이 진실만은 밝히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뒤늦게라도 제 죄를 고백했어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아요? 매년 우리의 생일이면 케이크 넣고 기도했어요. 살아만 있어달라고. 제발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길 바란다고. 그런데 그게 당신 짓이었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였다고? 현 사장 이 개새끼, 내가 이 새끼를... 할아버지는 사장을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치셨고 사장의 신복이라는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울먹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허공을 바라봤어요. 울지도 못하고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게. 그 엄청난 고백이 있고 나서 우리 셋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말을 잃었어요. 엄마는 소파 옆으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셨고 저는 충격에 빠진 채 그대로 굳어 있었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멍했어요. 그놈 지금 당장 고소해. 변호사 불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화올 거야. 내가 이대로는 못 넘어가. 배응망덕한 새끼 같은 이라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곧장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셨고
다음날 오전에 변호사와 함께 정식 고소를 진행하셨어요. 사장의 신복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와 더불어 당시 보관해둔 것으로 보이는 녹취 파일, 차량 동선 GPS 기록, 보육원 입소 당시 서류 복사본까지 증거로 제출했죠.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건 사장이 메모지에 남겨둔 일정 관리용 문건이었어요. 자필로 아이 처리 완료라고 적힌 문장이 있었고 날짜도 딱 제가 실종됐던 날과 일치했어요. 그렇게 정식 고소장이 접수됐고 사건은 빠르게 확대됐어요. 신복의 추가 진술에 따라 수사 범위가 넓어졌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것들이 줄줄이 드러났죠. 사장이 할아버지 몰래 자금을 빼돌렸던 정황이 밝혀졌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법인을 이용해 자산을 분산시킨 흔적도 확인됐어요. 수사 담당자들이 확보한 서류 안엔 위조된 세금 계산서, 허위 영수증, 그리고 분산된 계좌 내역까지 빼곡히 정리돼 있었고요. 경찰은 아동 유기, 업무상 배임, 횡령, 공문서 위조, 위증교사, 증거인멸 시도까지 총 6가지 혐의로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도 사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미 모든 정황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죠. 결국 법원은 그의 죄질이 매우 악질적이고 구조적으로 계획된 범죄라며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이뤄져야 마땅할 복수였고 정의였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다 20회를 넘게 가족과 멀어져야 했고 잃어버려야 했던 그 시간이 단순히 형량이라는 단어 하나로 채워지진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저와 엄마만큼이나 할아버지도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사위를 믿고 사장 자리를 맡긴 만큼 배신감도 컸던 거죠. 결국 할아버진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심장 두근거림을 호소하시며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어요. 병실에 계신 내내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고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놈을 옆에 두고 살았지? 내가 우리 손녀를 그놈 손에 놓치고도 몰랐단 말이지. 엄마는 매일같이 병실에 오가며 할아버지를 간호하셨고 틈틈이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널 잃어버리고도 그걸 몰랐단 게 엄마야. 엄마가 진짜 미안해. 엄마가 왜요? 그 인간 짓인데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래도 난 네 엄마인데 그렇게 오래 널 못 찾아서 널 그런 곳에 홀로 두고 미안하다 은하야. 미안해.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제 손을 꼭 붙잡고 우셨어요. 그 손끝에서 떨림이 느껴졌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엄마의 죄가 아니라 그놈의 죄라고. 그리고 더는 이 아픔이 엄마의 몫이 아니라고요. 엄마, 20년의 시간이 너무 억울했어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그 시간을 억울해하고 원망만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같이 시간 보내요. 그 시간을 다 덮고도 넘을 만큼 꼭 붙어 있어요. 네? 그래, 그러자 우리 딸. 그 이후로 엄마와 저는 자주 성당에 갔어요. 촛불을 켜고 나란히 앉아 조용히 기도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위로가 됐고 단둘이서 가만히 손을 맞잡고 성당 앞마당을 걸으면 그 안에서 흐르던 따뜻한 공기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너무 늦게 만나서 속상하다. 몇 년만 일찍 만났더라도 네 동생이 널 많이 그리워했어. 사진을 보면 늘 네 얘기를 했지. 그 아이 살아있었더라면 아마 무척 좋아했을 텐데. 그러게요. 은주 저도 보고 싶어요.
너무 일찍 떠났어. 아이 낳고 혼자 키우다 몸이 안 좋아졌는데 끝내 버티지 못했어.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가슴이 저릿했어요. 기억도 나지 않지만 어릴 적 제가 동생을 많이 아꼈다고 들었거든요. 알고 보니 동생은 결혼도 하지 않고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혼자서 키우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게 동생의 마지막이란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래도 제게는 남겨진 조카가 있었죠.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어린 조카는 유난히 저를 잘 따랐고 매번 집에 오면 졸졸 따라다녔어요. 하루는 제가 조용히 동생 생각을 하다가 조카 얼굴을 바라봤는데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슬퍼요? 아니 그냥 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제 말에 조카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엄마 얼굴. 이모 얼굴이 엄마 얼굴인데 왜 자꾸 보고 싶대? 그래, 우리 은호 말이 맞다. 정답이다. 그 말에 저랑 엄마랑 동시에 빵 터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 말대로였어요. 동생은 세상을 떠나고 없었지만 저와 가족들의 얼굴 속에 무엇보다 마음속에 살아있었죠. 1년의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에게 혹시 회사에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제는 안정된 자리에서 일할 때도 되지 않았겠느냐고요. 물론 고마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회사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 어떤 일이냐? 사실 저 비건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요리만큼은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않으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도와줘야지. 네가 원하는 거라면 해봐야지. 시작은 어렵겠지만 넌 잘해낼 거다. 저는 제 비전을 열심히 설명했고 할아버진 가게 자리와 초기 자금 일부를 마련해 주셨어요. 하지만 나머지 운영과 인테리어, 메뉴 구성, 홍보는 전부 제 손으로 하나하나 해야만 했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만든 공간이었으니까요. 가게는 도심 외곽의 작은 거리, 낮은 담장이 예쁜 주택가에 자리 잡았고 홀에서 주방이 보이는 심플한 구조였어요. 비건 식당에 익숙한 수도권 지역이 아니다 보니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1시간 동안 가게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날도 있었고 혼자 테이블을 닦으며 이거 잘한 선택이 맞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하루 이틀, 한 주, 2주가 지나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단골 한 명이 생겼고 그 단골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더니 또 다른 단골이 생겼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작은 식당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건강식과 채식에 관심이 많은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비건 인구가 늘고 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였고 고기 없이도 맛있고 배부른 밥상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요즘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채수를 내리고 국물을 우려내며 하루를 시작해요. 무와 다시마, 표고버섯을 넣고 오래 끓여낸 채수가 오늘 메뉴의 바탕이 되죠. 콩불고기 양념을 할 때는 간장과 조청 비율을 조심스럽게 조절하고 마늘은 직접 다져서 썼어요. 그 작은 과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식이 되고 그 정식이 사람들의 하루를 채우는 거죠. 엄마는 자주 가게에 와서 반찬을 담거나 조카를 데리고 도와주시곤 하세요. 손님이 없는 시간엔 저희 셋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수다를 떨고 남은 반찬을 나눠 먹었죠.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모, 오늘 국에 들어간 건 뭐야?
진짜 맛있어. 감자탕처럼 보이지만 감자 된장국이야. 고기 대신 두부와 콩으로 깊은 맛과 식감을 낸 거지. 진짜 맛있어. 감자탕보다 500배 맛있어. 그런 대화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때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엄마는 틈만 나면 저한테 말하셨어요. 이렇게 네가 자기 이름으로 가게를 차리고 요리를 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 보니까 진짜 자랑스러워. 엄마가 옆에 있어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진짜예요. 엄마는 그 이후로 성당 봉사도 꾸준히 다니셨어요. 수녀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보육원에도 종종 기부하시고 연말엔 따로 김치도 담가 보내셨어요. 저 역시 그곳이 제 삶의 시작이었기에 가끔 반찬을 싸서 보내기도 했고요. 그 모든 게 다시 연결된 인연의 끈이었어요. 그와는 달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장은 지금도 교도소에 있어요. 들은 바에 따르면 모범수는커녕 동료 수감자들과도 자주 마찰을 일으킨다더라고요. 벌 받은 것도 모자라 아직도 세상을 원망만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뭐 어쩌겠어요. 엄마 잘 만나 부잣집에 장가가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과욕 부려 스스로 팔자 말아먹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 죗값을 치르는 건 당연하죠.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인생을 크게 돌아갔고 큰 상처도 받았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게 뒤틀린 운명 같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이 길이 정말 제 길이라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처음 그 집 초인종을 눌렀던 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집에서 제 인생의 비밀이 풀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묻어두고 있던 상처가 다시 헤집어질 줄은요. 누군가는 저에게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건 운이 아니라 버티고 견디며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의 결과였다는 거려.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다시 손 내밀 수 있었고 다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상처가 삶을 가로막는 벽이 되지 않도록 상처에 주저앉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몸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시간을 지나온 모든 분들께도 제 이야기가 따뜻한 응원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